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오늘 어떤 주제인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우주. 우주입니다. 예. 거기다가 우주에서도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주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약 한 달 전이죠. 제가 이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제 조카 초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뭐 유아기 기억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카가 이제는 돌을 막 지나서 이제는 기억이 쌓인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카를 위해서 작년 겨울에는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라고 하면 작년 12월에는 100일 선물로 금반지를 하나 샀었고요. 금반지요? 네. 부자시네. 올해 8월에는 이제 돌 선물로 금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네. 이 금반지를 사면서 제가 정말 무엇을 뼈저리게 느꼈냐면 요즘 금값의 오름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했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2024년 12월 중순에는 한국에서 순금 한 돈, 1돈짜리 시세가 약 52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8월에는 무려 65만 원까지 오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100일 반지를 살 때 올해 돌반지까지 같이 샀더라면 13만 원 정도로 아낄 수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제가 힘들어 혼자 너무 슬퍼하다가 바로 이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예. 바로 소행성의 금채굴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가요. 돌반지 얘기하시다가 소행성 충돌이다. 사실 소행성 충돌 얘기하면 우리 지구의 대멸종, 멸망 뭐 이런 거 하면서 충돌 걱정만 하는데 금반지와 소행성. 아마 뭐 소행성 가서 캐러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보통 소행성 하면 지구와 충돌한다. 뭐 소행성이 지구 근처로 많이 다가왔다. 뭐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뭐 영화를 보시고 또 최근에는 뉴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소행성 채굴. 소행성에서 자원을 캐는 앞선 이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행성의 역사와 그 이유, 그러니까 소행성 채굴의 역사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의 소행성, 가장 유명한 소행성을 하나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네. 바로 소행성 16푸시케입니다. 이 16푸시케라는 이름은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에로스의 연인 이름을 따온 푸시케가 맞습니다. 그리고 16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인류가 16번째로 발견한 소행성이기 때문에 붙은 숫자입니다. 예. 이 16푸시케는요. 1852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였던 안나발레데 가스프리스가 발견한 소행성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소행성 이름을 설명드릴 때는요. 16푸시케 말고 그냥 푸시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푸시케가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보통 소행성을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암석이 아니라 이 푸시케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소행성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금속질 소행성이라는 점입니다. 금속 소행성이요. 사실 소행성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외관이 약간 돌덩어리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암석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금속으로만 된 소행성도 있군요. 제가 소행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금속질 소행성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소행성은 총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탄소질 소행성이에요. 이 탄소질 소행성은요. 그 C 소행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탄소, 즉 카본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통 암석으로 구분돼 있고 이게 유기물이나 얼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바위 같은 소행성을 떠올릴 때 이 C형 소행성, 탄소질 소행성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 C형 소행성이 전체 소행성의 약 7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 널리 알려진 소행성 중 하나죠. 네. 그 다음으로는 석질 소행성인데요. 이 석질 소행성은 S형 소행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규산, 실리카의 S를 따서 이 S형 소행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규산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모래와 석영의 주 성분입니다.
이 전체 소행성 비율 안에서는요, 약 17%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비율은 C형 소행성보다 많이 작지만, 이 보통 우주에서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는 소행성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석이 이 S형 소행성의 파편이라서요. 예.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친숙한 소행성이기도 예. 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메탈 소행성의 M자를 따서 부르는 이 M형 소행성인데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금속질 소행성입니다. 예. 전체 소행성 안에서 이 금속질 소행성은 고작 8%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속질 소행성의 주 성분이 철이나 니켈과 같은 금속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금속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금속 성분과 암석이 또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소질 소행성부터 석질 소행성, 그리고 금속질 소행성까지 이렇게 소행성을 나누는 기준은요. 이 천체가 반사하는 빛의 스펙트럼인데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소행성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여기는 탄소가 주 성분이구나 아니면 규산, 석질이 주 성분이구나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금속이 주 성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푸시케. 이 푸시케도 그럼 철이랑 니켈이 주 성분인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주제 가져오신 게 캐러 가자 이게 목표인데, 그럼 이 철과 니켈로 된 걸 캐러 가면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돈이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우선 푸시케가 철, 니켈이 주 성분인 것은 맞지만 네. 철, 니켈뿐만 아니라 금과 백금, 심지어는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했을 때 키로당 2kg대 중반부터 7kg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거는 제품의 순도나 합금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철, 니켈 합금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로 현재 쓰이고 있어가지고 수요와 가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백금이나 금은 또 가격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푸시케에 백금과 금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요. 예. 지구의 내핵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건 저도 좀 알아요. 그렇군요. 네. 2018년에요. 호주 국립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발표했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지구 내핵이 금이나 백금이랑 비슷한 탄성을 가졌더라. 예.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럼 푸시케에도 백금이랑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현재 좀 추정을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요. 푸시케 안에 들어가 있는 금과 백금의 가치는 무려 1,000조 달러. 한화로 하면 133경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예. 이 경이라는 단위를 저도 이제 평소에 쓰지를 않아서 좀 감은 잘 안 오는데요. 네. 이게 1만조가 1경이니까 예. 정말 이 푸시케를 채굴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노다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000조 다음이 1경인데 그러니까 133경에 금이나 백금이 거기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엄청난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 푸시케까지 캐러 가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나 봐요?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멀다면 굉장히 멉니다. 어디 있습니까? 소행성 벨트에 있습니다. 네. 이 소행성 벨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왜 지구 내핵에 백금과 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푸시케에도 백금과 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지까지 함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소행성 벨트는요. 우리 행성이 어떤 순서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어떤 순서대로 있는지 교수님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바로 그겁니다. 예. 여기서 수성이랑 금성, 지구와 화성, 목성 이렇게 쭉 넘어갔을 때 예.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소행성 벨트입니다. 예. 이 푸시케 소행성 벨트는 그래서 지구로부터는 약 5억 킬로미터 정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소행성 벨트에 위치한 소행성은 모두 다 행성이 되다만 천체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
약 46억 년 전에요.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부 물질들이 뭉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먼지랑 얼음, 암석 등이 뭉쳐서 미행성을 만들고 다시 이런 미행성들이 충돌이나 합병 과정을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행성으로 좀 성장을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행성,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수금지화목토, 천해까지가 만들어졌는데 예. 유독 보니까 화성이랑 목성 사이의 거리가요. 다른 행성 간 거리보다 굉장히 넓은 편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좀 발견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이쯤에 이 위치에 행성이 하나쯤 더 있을 법도 한데 행성은 없고 수행성만 수백만 개가 좀 흩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목성의 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예. 목성은 굉장히 강한 중력으로 궤도를 돌면서 소행성들이 행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예. 특히 과학자들은요, 이 푸시케의 여러 특성을 한번 살펴보니 푸시케가 초기 태양계 행성의 내핵이었다고 현재 추론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에 태양계가 이렇게 막 태어나던 시절에요. 네. 작은 천체들이 모여서 행성이 되는 과정에서 혹은 이미 행성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성장한 뒤에 목성이 이제 그 근처로 딱 오는 그 시점에 네. 중력의 영향으로 이 행성으로 성장되던 푸시케가 파괴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잔해가 소행성으로 남아서 떠돌고 있다는 건데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푸시케는 지구 내핵처럼 어떤 한 행성의 내핵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지구의 내핵은 지금 금이나 백금이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네. 푸시케도 금과 백금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제가 봐도 금과 백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그 푸시케가 소행성 벨트, 지구에서 약 5억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이거 어떻게 채굴하러 갑니까? 맞습니다. 이제 막 화성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행성 벨트는 화성 그 다음에 있는 위치에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채굴에 앞서서 과학 연구로서 푸시케를 좀 더 알아보려는 시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에요. 나사가 푸시케를 탐사하는 푸시케 미션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2011년에 이론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가을부터는 좀 대규모 연구팀을 꾸려서 푸시케를 탐사하는 계획을 좀 본격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무엇보다 2023년 10월에 약 2년 전이죠. 이때 푸시케의 궤도를 돌면서 푸시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궤도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사실 이 궤도 탐사선의 이름도 푸시케인데요. 예. 이 소행성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릴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 탐사선은 제가 앞으로 사이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푸시케를 영어로 읽으면 사이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는 저희는 이제 푸시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이키 미션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사는 2023년 발사를 이제 발사한 사이키가 2029년 8월 16일경에 이 소행성 푸시케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이키는 푸시케 궤도를 돌면서 약 21개월 동안 푸시케가 어떤 지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질량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장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현재 살펴볼 예정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라네요. 지구에서 발사한 시점이 2023년인데 네. 도착한 게 2029년으로 예상한다니 6년이면 가네요. 네, 6년이면 갑니다. 그리고 6년은요, 다소 먼 시간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빨리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연료를 좀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총 6년으로 구상해 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사가 푸시케에서 금을 채굴하려고 탐사선을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학 연구를 위해서 갔는데 예. 그런데 제가 앞서 금값이 매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푸시케를 비롯해서 소행성 채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사의 연구는 분명 과학 연구 목적이지만 이렇게 푸시케에 희귀 금속, 특히 뭐 금이나 백금,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앞으로의 소행성 자원 채굴 산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소행성에서 자구를 채굴하려는 아이디어는요, 사실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죠. 1977년에요. 미국의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였던 브라이언 올리어리가 처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요. 소행성 광물을 채굴하려는 시도가 천천히 그렇지만 굉장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시도, 이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소행성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시도를 좀 한마디로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민간 소행성 채굴 기업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세대 민간 소행성 채굴 스타트업이자 가장 유명했던 기업이 총 두 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플래니터리 리소시스였었고 또 하나는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현재 없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2009년에 설립됐던 이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는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레리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구글 CEO를 역임했던 에릭 슈밋이 민간 투자자들과 설립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회사였습니다. 예. 심지어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 중에서는요. 영화 아바타의 감독이죠. 제임스 캐머런 감독도 여기 플래니터리 리소시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 이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는요. 2016년에 뭐 소행성 탐사랑 채굴을 위한 어떤 장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미국 특허에 등록하는 뭐 초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는데 금융위기죠. 그래서 당시 재정 문제로 블록체인 기업에 합병이 한번 됐다가요. 2020년에는 모든 지적 재산권 IPO를 포기하고 하드웨어 자산이랑 이런 것들을 경매에 붙여서 좀 소행성 채굴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3년에 설립한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인데요. 네. 이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역시 소행성 탐사 및 뭐 채광용 우주선 개발을 목표로 좀 수년간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2019년에 좀 비슷한 시기죠. 경영 악화로 브래드포드 스페이스라는 좀 위성 제어 시스템 개발 업체에 현재 인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뭐 두 거대 뭐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두 회사가 비록 이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현재도 소행성 채굴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좀 가장 좀 대표적인 선두주자는요. 2022년 1월에 스페이스X와 나사에서 근무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미국의 아스트로포지입니다. 이 아스트로포지가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금속질 소행성 채굴 스타트업인데요. 이 아스트로포지는요, 백금, 팔라듐, 뭐 이리듐, 플라티늄 같이 좀 희귀 금속이 고농도로 분포되어 있는 좀 소행성을 목표로 해서 자원을 채굴할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아스트로포지를 공동 창업한 CEO인 매튜 지알리치를 좀 인터뷰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 당시 지알리치 CEO는요. 10년 안에 백금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어요. 당시 2년 전에 10년 내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8년 내에 백금을 가져오는 것이 현재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아스트로포지는요. 레이저로 소행성 표면에 물질을 증발시킨 뒤에 다시 증기 속에 자신들의 필요한 물질을 모으는 그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알리치 CEO는 인터뷰 당시에 물질을 기화 및 이온화한 뒤에
질량 분석기로 원소를 분류하는 실험까지 성공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를 소행성으로 발사해서 그 물질을 증발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걸 다시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든다. 말은 쉬운데 원리가 뭔지 상상도 안 갑니다. 어떻게 이거 골라낸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주에서 광물을 증류한다입니다. 네. 이게 강력한 레이저로요. 소행성 표면을 쏘면 암석이나 금속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연기가 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띤 입자 상태, 그러니까 플라즈마로 변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기체를 질량 분석기에 통과시키면 금이나 백금, 니켈처럼 뭐 각각 다른 무게의 원소들이 저마다의 경로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뭐 채로 모래와 자갈을 거르듯이 이걸 원소별로 골라내고 이 원소별로 고른 것들을 나중에 다시 금속화시키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기술도 이미 확보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뭐 레리 페이지나 뭐 에릭 슈밋, 또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이런 사람들도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이게 바로 사업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건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사실은 소행성 채굴은요, 아직 아이디어 단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뭐 어떻게 소행성에서 뭐 필요한 자원을 채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뭐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로 광물을 증류하는 것 외에도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재 있거든요. 예.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삼은 핵 추진 로켓을 이용하는 것부터 예. 군집 비행을 하는 큐브셋으로 소행성을 포획해서 지구로 가까이 가져온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예. 또 고성능 전자기 무기를 개발해서 소행성을 우주에서 작은 크기로 파쇄한 뒤에 필요한 주요 자원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아이디어 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 소행성 채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성 때문입니다. 네. 소행성에 매장된 희귀금속의 양이 방대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 푸시케의 그런 뭐 천문학적인 가치만 보더라도 왜 전 세계 기업과 과학자들이 눈독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단순히 그런 경제성만 중요한가 했을 때 또 한 가지 또 소행성 채굴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환경성인데요. 아. 이게 지구에서 희귀 자원을 채굴할 때 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히토류가 있는데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폰이나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현대 기술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소재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대표적인 희귀 자원이거든요. 예. 이게 뭐 채굴 과정에서 독성 화학 물질부터 뭐 중금속 물질, 방사성 물질이 이제 섞인 폐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폐수가 주변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행성에서 만약 히토류를 채굴하게 된다 이러면 이 소행성의 특성상 겉과 속이 같은 소행성의 특성상 땅을 적게 파고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도 소행성 탐사 그리고 채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